자가격리 7주째인 5월 2일 토요일. 집에 있는 동안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양념통닭은 벌써 3번째 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주로 닭 날개 부분을 사서 날개만 튀겨 먹는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튀겨 놓으면 이 모양이 꼭 하트 같아서 저는 제 닭 요리를 하트닭, 사랑의 닭 이렇게 부른답니다. 제가 집에서 닭 튀겨 먹은 게 횟수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본 레시피 중에 역시 백주부 레시피가 제일 쉽고 제일 맛있습니다. 어떤 맛인지 소리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런 치킨 같은 거는 평소에는 1년에 많아야 4번, 5번? 한국 가서 먹는 거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해 먹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주 동안 이게 3번째 튀긴 거고 마지막으로 먹은 게 딱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오늘 별로 땡기지가 않았어요. 아이들 거 튀겨주고 저는 닭똥집을 튀겨서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었더니 완전 옛날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먹던 그런 닭꼬치맛 그런 맛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치킨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 덕분입니다. 4월 20일부터 찬찬 한글이라는 정말 좋은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드디어 자음, 모음, 어려운 모음까지 다 맞춰서 받침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시험을 보고 70점 이상 맞으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한글 읽는 법을 혼자 터득해서 조금 읽을 줄 알던 큰아이는 받아쓰기를 받고요. 4월 20일 날 기억, 니은, 디귿부터 진짜 처음 시작한 둘째 아이는 뽀로로 낱말 카드 중에서 받침이 없는 카드 43개를 골라서 그거를 읽게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둘 다 90점을 맞았어요. 이거 이제 시험 패스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어. 넌 뭐 먹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큰아이는 치킨과 평소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냉동 미니 피자랑 모짜렐라 치즈 스틱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교재를 하면서 이런 상을 준 거는 이번이 2번째예요. 10강이 끝났을 때도 1년에 한 번 생일날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솜사탕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한글 공부로 시옷을 배웠는데요. 시옷에 솜사탕이가 나와서 내 기계로 솜사탕을 만들게요. 솜사탕은 불어로는 빠빠빠빠. 그럼 한 숟가락 이렇게. 자, 동그라미 안에 어떡하지? 두두. 어떻게? 이따가 어차피 너네가 먹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퓨퓨퓨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퓨퓨퓨퓨 오케이? 오케이. 의자에 앉으세요. 잠깐. 뜨겁게 먼저 뜨겁게. 이렇게 단지 시옷을 배웠다는 이유로 솜사탕을 만들어 먹으면서 모두가 해피한 오후 시간을 보냈고 아마 저희 아이들은 앞으로도 시옷은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좀 커 보이는데 한글을 이제 배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특성상 아이들이 이중언어도 아닌 정말 다중언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위스는 공용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이렇게 4가지예요. 저희는 불어권에 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불어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독일어, 그리고 5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아이는 학교에서
3개 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어렸을 때부터 저와는 한국어로만 대화를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되지,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곳에서 임신을 했을 때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양육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는 한국어를 해야 한다 라는 의지가 그냥 처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저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 아이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여기서나 한국에서나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스위스 국적이 있고 스위스 교육을 받아서 아무리 스위스 사람이라고 해도 외모 때문에 여기서도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는 스위스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어디서 왔니? 난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너네 부모 중에 누가 다른 나라에서 왔구나? 이런 대화를 아이들이 정말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꼭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 원인? 제1원인은 부모한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아빠랑 엄마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엄마의 나라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많은 교류를 있게 해주고 한국에 가서 많은 추억을 쌓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는 큰아이 출산하고 8주 1일 만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쭉 워킹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뭘 뭐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 제가 열심히 했던 거는 아이와 한국어로 대화하기. 오로지 한국어로 대화하기. 제가 이제 이중언어, 다중언어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1부모 1언어, 그러니까 저는 불어나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한 게 휴가 때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가기였어요. 1년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 우리가 못 가면 친정에서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한국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기관에 다니기 전까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친구들과 현지어로 놀기 시작하면 현지어의 언어 확장은 한국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상물을 한국어로만 된 걸 보여준다던가 한국 책을 읽어준다고 해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안에서 배우는 언어는 정말 일방적인 인풋만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그러니까 4살, 5살 때 가능하면 여름방학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국에 가서 어린이집이라던가 그런 한국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 6살이 되면 한국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여기는 그때 이미 3학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알파벳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새로운 어휘를 너무 빨리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국말로 말하고 싶은데 그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불어로 막 배웠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게임이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집에서 해본 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칸이 그려져 있는 바닥에다 돌 던지고 건너뛰어가는 땅 따먹기 게임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오늘 나 이거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이에게는 땅 따먹기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가 아무리 한국말로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그 전에 하듯이 더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한국말로 해보세요. 엄마한테 불어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이는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고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데 엄마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점점 즐겁지 않고 대화가 줄어들게 되겠죠. 저는 큰아이가 7살, 8살 무렵에 이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니까 또 아이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 몇 주, 한 달 정도 이런 기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점점 말이 적어지고 저는 답답하고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그럼 저는 또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국 아이에게 허용한 게 한국어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에 한해서 불어 단어를 섞어서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 대신 제가 신경 쓰기 시작한 부분이 그렇게 아이가 단어를 섞어서 문장을 완성했을 경우에 즉각적이지만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한국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완벽한 문장을 한번 다시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 대화를 쭉 이어갈 수 있게요. 예를 들면 엄마 내일 비빌리오텍에 간대요. 도서관에 간다고? 네, 내일 도서관에 간대요. 라는 식으로 아이가 비빌리오텍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도서관이라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말하지만 거기서 대화를 끊지 않고 그 다음 아이가 정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그 자체에 포인트를 둔다기보다 아이와 원활한 의사소통, 대화하는 법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한국어로 말하기, 한국어로 대화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정작 하고 싶었던 한글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못했네요. 근데 벌써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글 공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찬찬 한글 이 교재를 다 떼면 그때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브이로그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로 짜집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브이로그에는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맛있겠다. 꿀 뿌려 먹을 거예요? 네. 오케이.